할머니는 조용히 손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웃음소리가 방 안에 퍼졌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엄마, 애 하나 본다고 그렇게 힘들면 어떡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깊은 상처가 되어 심장 한가운데를 파고들었다. 은퇴한 지 몇 달, 오랜 시간 꿈꿔왔던 나만의 인생이 이제 막 펼쳐지려던 참이었다. 친구들과 가을 여행을 계획했고,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로 했고, 밀린 책들을 한 권씩 펼쳐볼 생각에 설렜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 아내가 복직하게 됐어요. 주 3일만 봐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잠시 망설였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였던 자신이 손주 하나 못 돌볼까 싶었다. 그렇게 시작된 손주 돌봄은 처음엔 행복이었다. 하지만 약속했던 주 3일은 점점 주 5일이 되었고 오전만 맡기로 했던 시간이 하루 종일로 늘어났다. 어느새 나의 달력은 병원 진료, 친구 모임, 운동 수업 대신 아기 밥 먹이기, 낮잠 재우기, 놀아주기로 빼곡해졌다. 가장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어느 가을 오후 손자를 안고 3시간 동안 달래다 온몸이 욱신거려 겨우 소파에 앉았다. 그때 들려온 말, 엄마, 체력을 좀 길러야죠. 그 말 속엔 미안함도 감사함도 없었다. 단지 당연함만 있었다.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하다고들 말한다. 손주는 자식보다 더 예쁘다는 말도 한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경계를 넘어설 때 사랑은 서서히 소모되고 상처로 바뀐다. 도움을 주는 기쁨이 책임과 의무로 변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역할 혼선이라고 부른다. 원래 조부모는 부모를 돕는 조력자다. 그러나 육아의 중심에 들어서는 순간 조부모는 책임을 떠맡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무급 보육교사, 무료 가사 도우미로 변한다. 쉬는 날도 보수도, 심지어 고맙다는 말조차 사라진다. 그날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손주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 깨달음이 앞으로 어떻게 그녀의 삶을 바꾸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처음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의 하루는 꽃이 핀 듯 화사했다. 새벽에 아이의 웃음소리로 눈을 뜨고 작은 손이 할머니 손가락을 꼭 쥐면 가슴이 벅차올랐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존재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젖병을 들고 있는 시간조차 행복했고 아이의 첫 뒤집기, 첫 걸음, 첫 온가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때만 해도 할머니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부탁할 때만 도와주고 주말이면 내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배워보고 싶었던 도자기 수업도 등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엄마, 이번 주는 사정이 있어서 하루만 더 봐주실 수 있죠?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었다. 주 3일은 어느새 주 5일이 되었고 오전만 일하는 약속은 저녁까지로 늘어났다. 처음엔 2번만 일하고 했지만 그 2번은 끝이 없었다. 할머니는 점점 자기 일정을 미루기 시작했다. 친구와의 약속은 다음에 보자로 미뤄지고 병원 예약도 이번 주만 참자로 취소됐다. 대신 달력에는 손주 예방접종 날짜,
이유식 시작일 어린이집 상담 일정이 빼곡해졌다. 몸은 조금씩 무거워졌다. 손목은 아이를 안고 달래느라 통증이 심해졌고 허리는 자꾸 결렸다.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균열은 어느 날 더 크게 벌어졌다. 손주가 낮잠을 거부해 2시간 넘게 안아 달래던 날, 온몸이 뻐근하고 어지러웠다. 겨우 아이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데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이랑 노는 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먹이고 놀아주면 되는데요. 그 순간 할머니는 대답 대신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점에서 할머니는 처음 깨달았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탁으로 시작한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부탁이 이제는 권리처럼 변해버렸다는 현실. 그 순간부터 돌봄의 의미는 사랑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기대와 책임의 전환이라고 한다. 기대가 쌓이면 감사가 줄고 책임이 커지면 관계의 온도는 식는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이 법칙은 예외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아직도 손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사랑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깨달음은 아직 작았지만 언젠가 그녀를 다른 선택으로 이끌 불씨가 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은 서서히 무게로 변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웃으며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어 있었다.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왔다. 아들의 말투에는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묻어 있었고 며느리의 메시지에는 미안함보다 일정 조율만 남아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도 가능하시죠? 엄마밖에 없잖아요. 안 되면 곤란해요. 그 문장 속에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대신 해야 한다는 압박만 남았다. 할머니는 점점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 쉬고 싶다고 말하면 마치 가족의 약속을 깨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만두자니 나쁜 부모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마음을 옥죄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 그 상처는 외부의 적보다 깊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사와 배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상처는 배가 된다. 이제 할머니는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 얼마나 양날의 검인지 알게 됐다. 그 당연함은 처음엔 따뜻한 약속처럼 보이지만 경계가 없으면 결국 사랑을 갉아먹는 칼날이 된다. 더 무서운 건 헬퍼 신드롬이었다.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심리.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할머니도 그 함정에 빠져 있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래도 나는 부모인데 이 나이에 손주도 안 보면 뭐 하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자신의 시간을 조금씩 내어주었다. 하지만 헬퍼 신드롬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죄책감과 의무로 움직이는 사랑은 결국 지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지침은 어느 날 폭발하거나 조용히 관계를 무너뜨린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조부모 10명 중 7명이 손주를 돌본 경험이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우울감, 신체 통증, 고립감을 호소했다. 하지만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는 30%도 되지 않았다. 도와주었는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할머니는 이 통계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꼈다. 자신이 딱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걸 매일 더 선명하게 깨닫고 있었다.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방치하면 그 사랑은 곧 의무가 되고 의무는 곧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을. 사랑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그 대가는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새겨졌다. 할머니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조금 피곤하네 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피로는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통증으로 변했다. 손목은 손주를 안고 달래느라 염증이 생겼고 허리는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병원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갔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여성 조부모 중 손주 돌봄을 장기간 한 사람의 관절 척추 질환 발병률은 동년배 평균보다 1.8배 높았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속적인 육아 참여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는 비율이 일반 노년층보다 현저히 높았다. 할머니는 이 통계가 마치 자기 몸을 설명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애랑 놀아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이 보면서 운동도 되잖아요. 그 말 속에는 네가 힘든 건 내 탓이라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었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변화였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아이를 맡기는 쪽은 편하고 당연하지만 맡는 쪽에 희생과 고통은 보이지 않았다. 감사 인사는커녕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왔다. 이 상황은 심리학에서 소모품 인식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하는 습관이 굳어지면 상대는 당신을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자원은 고마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쓰는 것이다. 할머니는 깨달았다. 내가 내 몸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내 건강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프면 병원비와 고통만 남을 뿐 돌봄은 계속되어야 한다. 잠깐만 참자는 말은 결코 잠깐이 아니고 끝나지 않는 마라톤이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할머니는 작은 결심을 했다. 이번 주엔 병원 예약을 먼저 잡아두자. 내 검진 일정부터 달력에 표시하자. 그리고 그 날짜만큼은 어떤 부탁도 받지 않자. 그 결심은 아직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앞으로 할머니의 삶을 바꿀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더 이상 건강을 잃은 뒤에 후회하는 대신 아직 지킬 수 있을 때부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작은 결심은 곧 더 큰 변화를 불러왔다. 할머니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손주 돌봄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을 오래 유지하려면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 번째로 시작한 건 기간과 요일 정하기였다. 주 2일 오전까지만. 그 이상은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처음에는 이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혹시 이기적인 부모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됐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사랑을 끊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야.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달까지만 이렇게 매일 봐줄게. 다음 달부터는 주 2일만 가능해. 처음엔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 순간 할머니는 알았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경계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두 번째로 할머니는 작은 보상을 받기로 했다. 그것이 꼭 돈일 필요는 없었다. 식사 대접, 문화센터 수강권, 혹은 교통비라도 좋았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수고에 대한 존중이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법칙처럼 받는 사람이 있어야 주는 사람도 계속 기꺼이 줄 수 있다. 세 번째로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피곤한 날은 오늘은 조금 힘들다고 말했고, 허리가 아픈 날은 내일은 병원에 가야 한다고 밝혔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이 오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할머니도 감정과 몸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인식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거절하는 연습을 했다. 이번 주는 어려워. 그날은 내가 약속이 있어. 핑계를 덧붙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는 법을 익혔다. 설명을 덧붙이면 설득당할 수 있다는 걸 할머니는 경험으로 배웠다. 거절은 사랑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이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피곤 속에 묻혀있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손주를 보는 시간은 여전히 소중했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느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로서도 살고 있구나. 이제 할머니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균형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처음에는 작은 결심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다.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빠지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기적인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었지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나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그 질문 하나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했다. 처음으로 아들과 마주 앉아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 나는 손주를 사랑하지만 내 건강과 내 시간도 소중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고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 부부는 아이 돌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동안 할머니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 번도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가 있으니까 라는 안일함이 그들의 사고를 멈추게 했던 것이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냈다. 여성가족부의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종일제 보육, 그리고 동네 부모들이 순번제로 아이를 보는 공동 육아 나눔터, 심지어 시터 매칭 플랫폼을 통해 검증된 보육 도우미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다. 할머니는 놀랐다. 이렇게 많은 대안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지만 곧 깨달았다. 문제는 없어서가 아니라 찾아보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대안을 마련하자 할머니의 어깨에서 한 짐이 내려갔다. 더 이상 자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사랑이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도와줄 때는 기꺼이 도와주되 그 안에서 자신의 경계와 시간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자기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우선 문화센터 도자기 수업에 다시 등록했다. 매주 목요일 오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었다.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도 부활했다. 봄이 오면 제주도로, 가을이 되면 강릉으로 떠나기로 했다. 이 여행들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고 있다는 확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최소 4시간은 반드시 자신만을 위해 쓰기로 약속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시간. 이 4시간은 짧지만 할머니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 손주를 보는 날에도 이 4시간은 지켰다. 아들을 설득해 시터를 잠시 부르거나 며느리가 퇴근 후 시간을 조율해 주도록 했다. 처음엔 가족들도 낯설어 했다.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바빠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짧고 단호한 대답이 돌아오자 그들도 조금씩 적응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경계를 지키는 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 경계가 없으면 사랑은 쉽게 소모되고 결국 원망으로 바뀐다. 이제 손주를 보는 시간은 예전보다 짧아졌지만 훨씬 더 깊어졌다. 예전에는 피곤과 의무감 속에서 아이를 돌봤지만 이제는 기꺼운 마음으로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손주의 웃음이 다시금 순수한 기쁨으로 다가왔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사랑하는 일에서도 길을 잃는다. 할머니는 이 말을 온몸으로 느꼈다. 자기 삶을 먼저 돌보는 것이 손주와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라는 타인의 기대에만 맞춰 살지 않기로 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사랑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오래 가는 거야. 그 한마디 속에 지난 시간의 눈물,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기내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회색빛 활주로,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5명의 시선. 불과 8일 전 같은 자리에서 출국하던 그날엔 웃음과 설렘으로 가득했는데 돌아오는 길은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손에 들린 기념품 봉투만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뿐이었죠. 그날 저녁,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단톡방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출국 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장씩 올라오던 사진과 메시지가 귀국 이후 단 한 줄에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잘 들어갔어? 라는 말 한마디조차 누군가의 손가락 끝에서 머뭇거리다 결국 지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수요일마다 만나던 반찬 모임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손주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던 그 자리가 이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건 단 한 번의 여행에서 시작됐습니다. 여행이란 게 원래 그렇듯 평소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보이지 않던 것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누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길 원했고, 누구는 늦잠을 자야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한 끼쯤은 비싼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남기길 원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돈이면 손주 선물을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차이들은 처음엔 그냥 다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으로 변했고 결국에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여행 4일째, 숙소 거실에서 나눈 짧은 대화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 항상 내가 아침 준비를 하게 되는 거야? 라는 말. 이어진 변명과 반박. 그리고 차가운 침묵. 그 순간 5명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귀국 후
경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 웃음의 무게가 얼마나 얇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이 왜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은 나와 내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엔 시작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요일 반찬 모임은 처음엔 단순한 모임이었죠. 시장에서 반찬을 사 먹고 누군가 김치를 담그면 한 통씩 나누어 먹는 소소한 정.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5명은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며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활달하고 추진력 있는 미자 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개돈 모아서 여행 한번 가자. 시간도 있고 애들도 이제 다 컸잖아. 그 말에 모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 그것도 친구들과 함께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었죠. 그때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모으기로 하고 전용 통장까지 만들었습니다. 매달 수요일 모임 때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이자 붙었네 하고 웃었고 비행기 사진과 숙소 후기가 단톡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한 활기가 그들 사이에 번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통장엔 600만 원이 쌓였습니다. 개인 경비를 조금씩 보태서 드디어 베트남 다낭 자유여행 8일이 확정됐습니다. 항공권, 숙소, 렌터카 예약은 미자 언니가 맡았고 회비 관리는 꼼꼼한 숙자 언니가 책임졌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에는 기대와 우정, 그리고 오래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경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젊었을 땐 가족 챙기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니. 그 마음은 다른 이들도 같았습니다. 5명 모두가 이번 여행을 우리 인생의 보너스처럼 여겼습니다. 첫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바람을 맞으며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고 수영장 옆에서 칵테일 잔을 부딪히던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웃음은 끊이지 않았고 휴대폰 카메라는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화려하고 설레는 시작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음을 아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균열은 이미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위험 신호를 미리 볼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관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웃음과 기대, 그리고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지만 여행이라는 무대 위에 오르면 사람들은 평소와 다른 얼굴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말이죠. 여행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아침, 첫 번째 균열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숙소 주방에서 영숙 언니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 아침 준비는 맨날 내가 하는 거야?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자 씨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제 청소기 돌렸잖아. 그 말에 미자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 근데 경자, 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손 놓는 거 우리 다 봤어. 말이 나오자마자 방 안의 온도는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지 아침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리듬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 뜨기 전부터 움직여야 하루가 개운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다가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게 편했습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았던 차이가 하루 24시간 붙어 있는 여행에선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이 됩니다. 네 번째 날, 시장 구경 도중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숙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까 점심값 내가 카드로 계산했는데 정산은 어떻게 할까? 영숙 언니가 되물었습니다. 그거 어제 모임 통장에서 나간 거 아니었어. 숙자 언니는 곧장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다른 거래야. 지금은 현금에서 나간 거야. 그러자 미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냥 대충 하자. 너무 깐깐하게 굴면 여행 재미 없어져. 순간 숙자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내가 통장 관리해. 난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돈 문제는 늘 그렇듯 민감합니다. 특히나 같은 금액을 모았더라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관점은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하루쯤 비싼 식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그 돈을 아껴 가족을 위해 쓰고 싶어 합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관을 건드리는 민감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경자 씨가 기념품 가게에서 손주를 위해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민성이 입히면 예쁘겠다. 그 말에 미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여기까지 와서도 손주 걱정하냐? 재미없게 산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경자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옷을 내려놓고 가게를 나서던 그녀의 눈갰 얇은 습기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말,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여행이 끝나기 전 이미 관계의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중요한 건 갈등이 시작된 원인이 대단히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이렇게 사소한 차이에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행은 그 금을 몇 배로 넓히는 돋보기가 됩니다. 여행 막바지로 갈수록 말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서로를 베었습니다. 피곤함과 더운 날씨, 빡빡한 일정이 이어지자 감정의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웃고 넘길 말도 이 상황에서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미자 언니가 경자 씨를 향해 던진 한마디가 그랬습니다. 야, 넌 진짜 여행 와서도 재미가 없다, 샴샤리가 없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경자 씨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엔 차가운 파문이 번졌습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젊을 땐 장난처럼 주고받던 말도 나이가 들면 다르게 다가옵니다. 삶의 무게와 쌓인 경험이 많아진 만큼 자존심과 자아도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의 과거 상처나 콤플렉스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말에 대한 감정 회복 속도가 젊을 때보다 현저히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 조절 능력이 나이에 따라 점점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5명의 여행에서 이런 말들이 하루에 몇 번씩 오갔습니다. 넌 왜 항상 그렇게 늦어? 그건 네가 원래 몰랐잖아. 그래서 네가 힘든 거야. 말하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꾸 날카로운 파편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여행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렌터카 아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낭의 바다가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 바다를 함께 보며 웃고 사진을 찍던 첫날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엔 없을 거야.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관계는 큰 사건보다 작은 말, 사소한 행동에서 더 쉽게 무너집니다. 여행처럼 밀착된 상황은 그 과정을 단기간에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뒤 예전과 같지 않은 사이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의 친구 관계는 조금 떨어져서 오래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귀국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단톡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반찬 모임의 수요일이 다가와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모임이었지만 한 번의 여행이 남긴 파장은 생각보다 길고 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지만 관계라는 건 한 번 금이 가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감정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과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관계 회복, 탄력성이 젊을 때보다 낮습니다. 즉, 갈등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화해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고 아예 회복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학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변화하여 갈등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짜증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작은 다툼이더라도 며칠, 심하면 몇 주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여행과 같은 고강도의 밀착 상황은 이런 심리적 피로를 극대화시키죠. 이와 비슷한 사례는 현실에도 많습니다. 몇 년 전 한 연구에서 은퇴한 친구 그룹 20개를 대상으로 공동 여행 후 관계 변화를 조사한 결과 35%가 여행 이후 만남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생활 습관 차이와 금전 감각 차이였습니다. 나머지는 작은 말에서 생긴 감정 상함이었습니다. 5명의 여행도 그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각자의 인생관과 생활 방식이 다른 건 당연한데 여행이라는 비좁은 무대에서는 그 차이가 부딪히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경자 씨는 지금도 일요일 아침마다 단톡방을 열어봅니다. 아무 메시지도 없는 방. 여전히 지난 여행 전 마지막 사진이 맨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녀는 가끔 생각합니다. 누군가 먼저 우리 수요일에 만날까 하고 물어봐 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 메시지는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도 서서히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시험대입니다. 여행은 단순한 추억 만들기가 아니라 때로는 그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가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이 나이대의 인간관계를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직접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고요. 너무 멀면 끊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부딪힙니다. 첫째, 함께하는 시간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 80대의 우정은 양이 아니라 질이 더 중요합니다. 짧게 만나도 웃을 수 있는 사이가 오래갑니다.
반대로 장시간 붙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단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행처럼 24시간 붙어 있는 상황은 마치 돋보기로 사람의 성격을 확대해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돈 문제는 반드시 출발 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 남는 돈은 어떻게 처리할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얘기하지 않으면 여행 중에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 상함이 생깁니다. 셋째, 생활 리듬과 역할 분담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일찍 일어나고 누군가는 늦게까지 깨어있는 패턴을 존중하면서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청소, 아침 준비, 장보기, 운전, 회비 관리 등은 사전에 서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한쪽에 부담이 쏠리지 않고 서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말 한마디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여행 중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민감해집니다. 농담이라도 넌 왜 그렇게 재미없어? 같은 말은 오래 남습니다. 나이 들수록 부정적인 기억은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은 반드시 여행으로 시험해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커피 한 잔, 시장 골목 산책, 집 앞 벤치에서의 수다. 이런 소소한 만남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서로의 삶에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자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같이 걷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야. 이 말 속엔 씁쓸함과 함께 진짜 관계를 지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거리를 지키는 것이 평생 가는 인연을 만드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거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 곁에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의 거리는 지금 적당한가요? 혹시 너무 가까워서 부딪히고 있진 않나요?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는 넓게보다 깊게, 오래보다 편안하게 이어가는 것이 답입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바람에 벚꽃이 피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평생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이 오늘 드디어 집을 나서는 날이었죠. 현관문 앞에서 가방을 메고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혹시 힘들면 어쩌지? 밥은 제때 먹을까?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수십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놓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날개를 계속 붙잡습니다. 심지어 날아오를 기회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부모님은 오래 제 손을 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스스로 서야 했고 그 과정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제 자식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힘들잖아. 실패하면 어떡해. 하지만 아이가 부딪히고 깨지지 않으면 평생 누군가의 결정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떼는 어른이 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성인 중 약 42%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의 승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존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아이의 첫걸음을 기억하시나요? 잡고 있던 손을 살짝 놓았을 때 아이는 비틀거리다가도 결국 스스로 걸어냈습니다.
그 순간 부모는 안심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죠.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때처럼 물러서지 못할까요? 저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첫 직장을 구하려 할 때 이력서부터 면접 준비, 옷까지 모두 제가 챙겼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준비한 것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더 미련이 없어.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이는 실패도 배우지 못했고 책임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자 제롬 브루노는 성장은 도전과 실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모든 길을 닦아주면 아이는 평생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당장은 안전해 보여도 결국 날지 못하는 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독립하겠다라고 했을 때 생활비 한 달치만 주고 이후는 스스로 벌게 했습니다. 대신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했죠. 6개월 후 그는 씩씩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비로소 제가 손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가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묻습니까? 그럴 땐 이렇게 답해보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처음엔 불안하지만 곧 자부심으로 바뀔 겁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아이는 멀리 날아가고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도 크고 깊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걸 직접 겪어본 부모 중 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실수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모든 것을 대신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키우는 습관이라는 것을요. 예전에 지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했는데 출근 첫 주부터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는 바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더 편한 직장을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도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과잉보호가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을 잠식한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흔히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릅니다. 마치 하늘 위에서 끊임없이 빙빙 돌며 아이의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개입하는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겉보기에는 헌신과 관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판단력을 빼앗고 자기 인생을 설계할 기회를 없애버립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과잉보호를 받은 청년층의 거의 7%가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엄마, 아빠가 해줄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보다 잘 알아.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 4가지 문장이 자주 입에서 나온다면 이미 사랑이 통제의 형태로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한 번은 딸아이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눈치 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딸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딸의 자유를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은 지켜주는 것이지만 그 지켜줌이 과도한 울타리가 되면 아이는 울타리 밖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치 온실 속 화초가 밖의 바람과 비를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요.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아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지 않으면 아이는 한 번의 비바람에도 쓰러져 버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노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너무 따뜻하면 아이는 차가운 세상을 견디지 못한다. 그 말은 잔인하게 들리지만 그만큼 현실적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이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죠. 사랑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울더라도 무너져도 다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그 힘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모의 사랑이 쇠사슬이 될지 날개가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 아이의 인생에 끊임없이 끼어드는 습관부터 내려놓으세요. 그 한 걸음이 아이를 자유롭게 날게 하는 시작이 될 겁니다. 한국의 전후 세대 부모님들은 참으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식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 당시 부모의 사랑은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키는 것.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날의 우리 세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넘치고 배울 기회도 많아졌지만 이상하게도 젊은 세대는 더 불안해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데 서툽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5부 및 34세 청년층 중 약 38%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정서적 의존 때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 뒤에는 오랜 기간 이어진 부모의 과잉 보호가 숨어 있습니다. 한 번은 60대 어머니 한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30이 넘었는데 아침마다 제가 깨워줘야 해요. 밥도 차려줘야 하고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 밥을 안 먹고 굶어요. 저는 그 순간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아들이 스스로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엄마가 늘 해줬기 때문에 안 하는 걸까요? 반대로 저는 또 다른 예도 봤습니다. 제 고향 선배 한 분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군대에 갔다가 전역하자마자 독립했습니다.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도와줄 여유가 없었지만 대신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선택이라면 우리는 믿겠다. 그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운 건 부모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도 부모의 과잉 개입은 아이의 자립심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자율성 지원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우울증 발병률이 27% 낮았습니다. 반면 부모가 모든 결정을 대신한 집단에서는 불안장애와 대인관계 회피 성향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부모가 한 발 물러서 주는 것이 아이의 마음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에서 쉽게 물러서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걱정으로 변하고 걱정이 통제로 변하는 그 순간 부모 스스로도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옆에 있으니 안전하다라는 착각이 들죠. 하지만 그 안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모가 손을 놓아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준비되지 않은 자식은 세상 앞에서 무너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늘 강조합니다. 세상이 아이를 키우게 하라. 부모가 키우는 건 몸이고
세상이 키우는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해진 아이만이 자기 길을 갑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전후의 어려움 속에서도 배운 유일한 진리 아닐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을 버리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 존재하는 삶으로 변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회사 일을 줄이고 취미를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줄이다 보니 제 하루는 오직 아이의 일정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부모의 도리다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허무함이 차올랐습니다.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55세 이상 부모 중 절반 이상이 나의 인생 목표는 자식의 성공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묻는 질문에서 본인의 건강이나 행복을 위한 계획을 가진 사람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다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자신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은 부모를 기댈 수 있는 존재로만 여기게 되고 부모는 노후에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에 시달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인의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옷 한 벌, 여행 한 번, 제대로 된 휴식조차 스스로를 위해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자 그녀의 하루는 텅 비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었는데 이제 나를 찾지 않는 건 너무하다는 서운함이 쌓여 자식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은 게 제일 큰 실수였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의 행복은 곧 자식의 안정감이라고.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즐기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자식은 나도 내 삶을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피곤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다면 자식은 죄책감과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성인이 된 후부터는 제 삶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미뤄둔 그림을 배우고 아침마다 30분씩 산책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요. 저 자신이 행복해야 아이에게도 웃으며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의 모든 일정에 맞춰 본인의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10분이 쌓이면 다시 나를 찾는 하루가 됩니다. 부모의 삶이 온전히 자기 것으로 채워질 때 자식도 비로소 독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길을 걸어야 자식도 자기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쓰고 아픈 경험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실패마저도 자녀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가까이서 본 적이 많습니다.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창업을 하겠다며 사업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말했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자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매출이 줄고 어려움이 닥치자 부모는 또다시 추가 자금을 넣어주며 회사를 살리려 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더 지원해줬으면 됐을 텐데.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의 지원 부족 탓으로 돌린 겁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실패를 통해 배울 기회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연결할 때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실패의 책임까지 대신 져버리면 자식은 책임감을 배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온전히 경험하게 한 부모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아들이 무역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초기에 소액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 이상은 내 몫이야.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네가 책임져야 한다. 2년 후 사업이 어려워져 결국 문을 닫았지만 아들은 자신이 결정한 일이었기에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직업을 찾고 지금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나를 지켜봐 주기만 했던 게 오히려 큰 힘이었어요. 이처럼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부모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환경에서는 실패가 일시적인 좌절이 아니라 누군가가 막아줄 문제로 변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면 실패는 값진 자산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은 청년층일수록 직업 선택에서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반면 지원 없이 독립한 청년층은 직업 만족도와 자기 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스로 해냈다는 경험이 주는 자신감 덕분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나요? 그 요청에 응답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도움은 아이가 날아오르는 데 필요한 바람이 될까요? 아니면 스스로 날갯짓할 힘을 잃게 하는 쇠사슬이 될까요? 실패를 피하게 하는 것은 사랑 같아 보여도 사실은 아이를 평생 의존하게 만드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실패는 곧 아이의 성장입니다. 부모가 그 성장을 가로막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식은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 건 부모님 덕분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들이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권한과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고 해결해주는 동안 아이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은 마치 유리병 속의 화초와 같습니다. 바람 한 점 없지만 그 유리병을 벗어나는 순간 시드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제비 새끼가 둥지를 떠날 때가 되자 어미 제비는 일부러 먹이를 덜 물어다 줬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보였지만 며칠 뒤 새끼 제비는 스스로 날아올랐습니다. 자연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줄 때와 손을 뗄 때를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권한을 준다는 건 단순히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가 원하는 방향을 강요하는 대신 아이가 조사하고 판단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존중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결정한 경험은 뇌의 전두엽 활동을 촉진시켜 문제 해결 능력과 장기 기억 형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아이가 자기 힘으로 내린 결정은 그들의 인생 교과서가 됩니다. 반대로 늘 남이 대신 결정해주는 환경에서는 전두엽 발달이 더딜 수 있습니다. 물론 권한을 주는 것에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상처받으면? 하지만 부모가 믿어주는 순간 아이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신뢰를 느낀다고 응답한 청년층은 그렇지 않은 청년층보다
독립적 의사결정 점수가 1.5배 높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 끝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다. 처음엔 당황하던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너를 믿는다는 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그림자 속에서만 자라게 두지 마세요. 그들이 빛과 바람, 비를 모두 느끼며 자라게 하세요. 권한과 믿음을 주는 순간 아이는 더 이상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볼 때 그들은 하늘 높이 날아가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부모님이 제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우리가 평생 부모로서 살아오며 배운 것은 사랑이 단순히 보살피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 좋은 길만 골라주고 싶고 넘어지지 않게 손을 붙잡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실은 넘어져 본 사람만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가? 붙잡는 사랑은 당장은 안심을 주지만 오래가면 아이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반대로 믿고 보내는 사랑은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서게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부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된 후회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믿어줄 걸,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이 말 속에는 자식을 끝까지 챙겨주고 싶은 마음과 그로 인해 놓친 성장의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당장 사랑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형태가 아이가 어릴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손을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었다라면 성인이 된 후에는 손을 놓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지켜보는 사랑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필요할 때 손을 내밀되 먼저 끼어들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행복이 곧 자식의 안정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웃고 있을 때 자식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부모가 스스로 삶을 즐기며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독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평생 잊지 못할 교육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도 선택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 주세요.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나는 끝까지 너를 믿을게. 이 짧은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평생을 지탱해 줄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언젠가 자식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자식이 당당히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책임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준비를 시작하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붙잡는 것에서 날개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여러분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겁니다. 부모님이 제 인생을 믿어주셔서 저는 제 꿈을 향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여러분은 비로소 마음 깊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이제 됐다. 잘했다. 부모의 사랑은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깊게 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오늘 아이를 날려보내세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